예, 2부 시작했습니다. 약간 좀 맥이 빠지네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이게 한 20분 정도 녹화를 하다가 중간에 지금 뻑이 나가지고 뭔가 모르는 이유로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되면서 20분 동안 녹화했던 파일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0분 동안 했던 거를 다시 반복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럴 때는 상당히 그 맥이 풀립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방에서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 안 하고 방에서 이렇게 녹화 강의 한다고 강사가 꿀 빤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지금 녹화하다가 오류 난 거 꽤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뭐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3시간 녹화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한 6시간이나 5시간 정도 막 녹화해야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진짜 한 과목이 아니라 2과목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다 앞에 사람이나 있으면 뭐 말하는 재미나 있지.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내가 진짜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여러분이 한번 그 마이크나 아이폰으로 이렇게 녹화를 켜놓고, 한 3시간, 3시간도 아니야.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뭔가를 얘기를 해보십시오. 진짜, 이게 얼마나 빡센 일인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해야죠, 뭐. 사실 빨리 대면 강의,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가지고, 대면 강의를 할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0명 이하 강의 같은 경우에는 대면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저희 과목은 지금 뭐 그 정도 인원이 한 3배 오버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몇몇 분들은 그러니까 학생분들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 학교에서는 그냥 편하게 야 그럼 차라리 실시간 줌 강의를 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거 제가 왜 줌 강의를 안 하냐면요. 그냥 실시간으로 켜놓고 줌 강의를 하면 제 입장에서도 편합니다. 편한데 문제는 이게 실시간 강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통 그 시간대 와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시간 줌 강의를 하게 되면 출석 체크를 실시간으로 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뜨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제가 이렇게 얼굴로 그냥 이렇게 드러내놓고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PPT를 띄워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노트북이나 일반 데스크탑 화면으로 보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보통 줌 강의라는 거를 제 예상으로는 그래요. 한 70% 정도는 노트북 같은 걸로 보겠지만 한 30%는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이제 유튜브 핸드폰 그러니까 줌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켜서 이제 강의를 보통 들으려고 하시겠죠. 그 낮 시간에 어디 뭐 집에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럴 경우에는 이 제가 보여드린 저 자료 콘텐츠가 핸드폰 화면으로는 여러분 눈에 거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가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원치 않게. 이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녹화 영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준비되면 들어가서 보시면 되도록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 하나 편하자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뭐 강사 편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 그냥 좀 할게요 그러면.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구해봤는데 뭐 실시간 하자는 분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녹화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었고 저한테 한 20분 정도 의견을 주셨는데 실시간 줌으로 듣고 싶어요라고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혼자 편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 라는 점. 사실 이거를 한두 번 얘기하고 말면 되는데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냐면 이런 걸로 계속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내용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형식적인 부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좀 그렇네요 솔직히. 하지만 뭐 그조차도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는 아닙니다. 학교에서 자꾸 이제 이거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저거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는 아니고. 제 2단계 선거운동 구상 단계, 아까 다 했던 건데 다시 또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하게 되면 좀 더 잘 할 수 있겠죠. 앞에 여론조사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통계학적 방법으로 뭐 분석되고, 뭐 사전 여론조사, 중간 여론조사, 사후 여론조사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선거운동의 구상 단계에서 이제 목표 및 표적 선택이 있습니다. 선거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은 원칙적으로 선거에서 승리를 목표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선거의 승리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에 정책적인 홍보나 차기 선거를 노린 선거운동이 목표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선거의 목표는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동원할 수 있는 재정적, 인적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또 선거의 특징과 선거 방식에 따라 다르게 표출이 됩니다. 선거에서 당선이나 승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지라도 정당과 후보자는 차기 선거에서의 이미지 개선이나 또는 이념 전파 등을 목적으로 해서 선거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996년과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노당의 이제 권영길 후보가 이랬죠.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 아무리 객관적으로 본다 해도, 물론 이제 뭐 선거 전에 권영길 후보님 당선 가능성 없으신데 이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실제로 투표에서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니까. 하지만 평균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과연 민주당의 권영길 후보가 당선되겠느냐, 출마하셔가지고. 근데 왜 저 돈을 써가면서, 왜냐면 그 선거비 보전도 못 받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몇십억이 들어가는데 선거비 보전을 받지 못하는 득표율입니다. 늘 득표율이. 그래서 왜 저 돈을 저렇게 날려가면서 저럴까 라는 어떤 의문을 시대긴 했는데, 그게 이제 본인의 정치 이념, 그 다음에 본인의 정당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다. 그리고 그 효과가 나타나긴 했죠. 2012년 지나면서 뭡니까 2012년 되기 전에, 그러니까 2002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로부터 15년에서 이제 거의 한 10년 뒤에 통합진보당, 이정희 씨 통합진보당이 이제 크게 어떤 존재감을 과시했죠. 그래서 여기서 다 발전돼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제 표적 선택은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대상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지지활동을 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얘기고요. 특정 후보자와 관련해서 유권자들은 확실한 지지자, 불안정한 지지자, 잠재적인 지지자, 제외된 유권자 등 4가지 범주로 보통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확실한 지지자라는 것은 특정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유권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바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 관련 선거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겠죠. 그러니까 문바라고 불리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불안정한 지지자, 특정 후보자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투표 과정에서 선호도가 바뀔 수 있는 유권자를 불안정한 지지자라고 합니다, 보통.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인 지지자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다른 후보자에게 호의적인 반응이나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로 그 선호도가 바뀔 수 있는 유권자를 통상 이제 잠재적인 지지자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부동층이 여기에 보통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외된 유권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내 편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제외된 유권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분들을 아닙니다. 예. 정당과 후보자가 사용할 선거운동의 시간과 자원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선거 승리의 결정적인 유권자 범주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거 전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도 기간은 한 달이에요. 한 달. 한 달 안에 뭔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빠듯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그래서 이제 아예 나를 지지하지 않거나 나를 싫어할 만한 사람들은 제외시켜버리고 나 찍어줄 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선거 과정에서 주요 방향 설정,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그 선거운동에서 목표 표적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방향 설정,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 건가, 그 방향 설정하는 부분에 들어가면 선거 쟁점의 지리적인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인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인 논쟁의 범주는 당연히 전국적인 범주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싸움이 벌어집니다. 누가 좋다, 뭐 문재인이 좋다, 뭐 박근혜가 좋다, 또는 뭐 안철수가 좋다, 홍준표가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후보자들도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저는 호남의 아들입니다, 그러고 뭐 영남의 손자입니다, 이러고 막, 그러니까 어디 가나 다 자기 고향이에요. 그냥 자기하고 연관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는 그 논쟁의 범위는 그 해당 지역, 예를 들어 뭐 성동구 구청장을 본다 그러면 그 성동구 안의 범위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단 이제 지역적 단위가 그 기본인 선거 같은 경우도 그 특정 정권의 중간평가의 의미를 지니게 되면 이 범위가 전국 단위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번에 있었던 그 2020년 4월 15일 총선 같은 경우에 이게 국회의원 선거니까 이건 지역적 단위 선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의 중간평가 같은 성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하자면 이 결과가 사실 사람 중심으로 뽑아야 되는 거고, 후보자들 면면이 별로 다 신통치 않았기 때문에 예측을 그 당시에 예측이 됐을 시점에서는 그냥 지금처럼 현행처럼 이제 똔똔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자한당이랑 대충 절반씩 나눠갔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전쟁과도 같은 코로나 상황이 겹치게 되고, 또 이제 대통령 임기가 한 2년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여소야대나 또는 압도적으로 밀어주지 않으면 이 대통령한테 바로 레임덕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이 확장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지역 단위 선거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밴드웨건 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냐 찬성하냐 아니냐 쪽으로 표가 갈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선거운동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선거운동의 기준은 무슨 의미냐면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 기준을 말하는 것이고,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 기준은 크게 정당이나 정책, 인물로 구분됩니다. 어느 정당에서 공천을 받았냐, 보통 이 호남에서 되게 중요하죠, 영남하고. 그 다음에 정책, 어떤 정책을 추진하냐, 탈원전 정책 할 거냐 말 거냐 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인물, 저 사람이 좋다, 난 누가 좋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느 정당으로 출마하든 난 저 사람을 찍겠다, 이인재 같은 케이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지역구는 똑같은데 정당이 계속 바뀌죠. 이건 이제 유권자의 투표 행태하고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누구를 찍느냐를 보니까 이 선거운동 기준하고 똑같더라. 보통은 유권자들 투표 행태가 이걸로 먼저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선거운동이 여기 따라가는 형태입니다. 그게 선후관계가 맞죠. 정당 중심의 선거운동이라고 했을 때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후보자의 소속 정당은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정치인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제가 그 보수 정당인 자한당 소속으로 나오면 난 찍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보수와 진보로 나눠가지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당의 이제 이념 이런 것들을 좋아하냐 마느냐 이렇게 양극화된 경우가 보통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중심의 선거운동, 정책을 기준으로 하는 후보자 선택은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투표 행태로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이나 다른 어른들의 사정이 이제 섞여 있는 정당이나 또는 그 인물의 개인적인 호불호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치우쳐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내놨느냐의 어떤 정책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나 인맥이나 뭐 이런 거 다 배제하고
저 정책을 할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는 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선택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물 중심의 선거운동, 이거는 전형적인 이제 후진국형 스타일인데,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한 관심이 빈약하고 뚜렷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후보자는 자신이 우월한 인지도와 호의적 이미지를 내세워서 선거운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시골 지역이고 여기가 어떤 그 뭐랄까요, 내가 이 지역의 왕이다. 옛날에 그 이한동이라고 있었습니다. 포천, 경기도 포천 지역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이한동이라고 있었는데, 그 포천 막걸리, 포천 이동갈비 할 때 거기입니다. 이한동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별명이 포천 왕이었어요. 이제 그런 식입니다. 한 지역에서 워낙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그 지역에 이제 그 자잘한 어떤 그 소규모 군소 뭐 모임이나 또는 동창회라든지 종친회 또는 각종 정치 이권 단체들에 대해서 다 장악을 하고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은 어느 정당에, 심지어는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당선이 됩니다. 저기 세종시에서 이해찬 씨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의 자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경쟁의 자세 부분을 보면, 그 선거운동에서 경쟁의 자세는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에 대해서 공격적인 자세를 할 것인가, 또는 방어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를 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뭐냐면, 핵심은 이제 그 후보자가 경쟁에서 차지하는 위상의 문제로서 현직 후보자는 방어적인 자세를 주로 취하게 되고요. 그 도전적 입장에서 후보자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아니고 요 다음 선거, 내가 여기서 그냥 요번 선거에서는 당선 같은 거 바라지 않고 인지도만 좀 높여놓고 요 다음 선거를 노려보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 약간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자세들은 그 흘러가는 선거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되는데 일단 그 보면 계속 막 저격하고 폭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후보자들은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고요. 4년 동안 이제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를 비교해 보면 어떤 지역구에서 4년 동안 해왔는데 사실은 업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시장이나 뭐 정부에서 하는 일이지 국회의원 개인이 뭔가 다리를 놓고 그다음에 도로를 깔고 아파트 단지를 막 재개발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관여할 수는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당신 사회도 뭐 했냐 보통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뭐도 했고 좀 덜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키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정책 및 쟁점 및 정책 공약의 개발, 이게 이제 선거운동에서 또 다른 방향성, 여기 보면 이게 방향, 또 다른 방향 중에 하나인데요. 선거운동의 이제 내용 중에 그 선거운동에 있어서 후보자가 어떤 이미지를 형성할 것인가를 구상할 때 지침이 되는 것은 선거운동의 주제, 즉 어떤 쟁점과 또 어떤 정책 공약으로 이제 어필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먼저다. 그러고 이제 뭐 노동자를 위한 어떤 그 노동 정책 또는 이제 복지 정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강한 이미지를 좀 덜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하얗게 된 머리를 이제 백발인 머리를 염색을 하지 않는다든지 보통 이렇게 이미지 설정을 하게 되죠. 그 후보자의 판단 기준, 후보자 판단에 따른 선거 주제의 개발은 득표보다 자신의 이념이나 정책 공약을 고취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으로서 선거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후보자에게는 이제 부적합한 선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거 주제를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출마를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뭐 재개발이나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강남구 대치동에 음마 아파트가 있는 거기 출마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이나 그런 거는 그 낡은 음마 아파트의 재개발인데, 거기 와가지고 뜬금없이 탈원전 이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후보자가, 야, 나는 국회의원 출마하면 난 무조건 탈원전 얘기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제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과연 당선될 수 있겠느냐? 그 지역 사람들이, 야, 이게 원자력 발전소도 없는데 쟤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권자 판단 기준으로 공약을 만들어야 된다. 유권자의 판단을 중요시하는 선거 주제의 개발은 유권자의 관심사나 선호도를 중심으로 선거 쟁점과 정책 공약을 개발하는 선거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유권자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캐치해가지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선거운동의 주제를 개발하는 것은 그 후보자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후보자의 단점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선거 쟁점과 정책 공약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점을 부각시킨다는 건 그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얘기해 봅시다.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후보자로 나왔다 칩시다. 어떤 뭐 부산에 이렇게 나왔는데, 부산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고리나 그 기장 지역에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선거 공약을 얘기하는데, 주제를 얘기하는데,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그 환경 오염이나 이런 피해가 갈 수 없도록, 원자력 발전소로 인한 그런 피해가 갈 수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제가 이제 감시 감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이제 많은 활동을 해왔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 쪽에도 많이 아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학계에도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고 법률 전문가지만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충분히 원자력 발전소의 해악에 대해서 감시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죠. 이건 이제 강점을 부각시키는 거고. 근데 상대편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문재인 씨, 원자력 발전이 뭔지는 아세요? 그 전공을 보면 그냥 법학과 나오셨는데, 경희대법대 나오셨는데 모르잖아요. 잘 모르시더만 보니까. 저번에 그 공상과학 같은 이제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뭐 원자력이 무서운 걸 알았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면서요. 그게 대체 뭔지, 마치 어벤져스를 보고 나서 외계인들이 이렇게 타노스의 무서움을 알게 됐다, 인피니티 스톤을 꼭 찾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장점만 강조하는, 그리고 이제 단점은 이거 없애는 게 아니라 분명히 단점에 대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하여튼 연착륙시키는 이런 공격을, 그런 식의 이제 선거 전략을 짜고 구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의 슬로건은 대체로 유권자들에게 후보의 강점이나 선거 주제를 보다 강력하게 호소하기 위해서 간단 명료한 메시지가 담긴 표현한 문장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간단해야 되고요. 여기서도 이제 참신한 개혁주의자, 경제발전의 선도자, 뭐 경제대통령, 이명박이 그랬죠. 경제대통령이라고. 그래서 천안함 사태, 연평도 사태, 박왕자씨 피살 사건 해서 이제 안보에서 그렇게 문제가 많았나 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승만 대통령인데, 못 살겠다 갈아보자. 왜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대통령을 했는데 잘 못하더라. 경제난이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후보가 나왔었고, 뭐 노태우 대통령 때는 이제 보통 사람들의 보통 시대, 이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와닿았습니다. 와닿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사람이 먼저다. 뭐 물론 그냥 구호일 뿐이라는 거 요즘 많이 느끼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으로 나왔을 때 성남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뭐 이런 구호 같은 거. 그 다음에 안철수의 새정치, 이런 것도 이제 새정치는 안철수와 함께, 이런 것들이 선거운동의 슬로건인데, 이게 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글자 안에 끝나야 돼요. 10개 단어로 끝나야 돼. 10글자로 끝나야 되지, 이게 길게 늘어지면,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꿀벌들의 왕이, 그치, 그거 하는 게 낫겠네. 뭐 무슨 어디 뭐
도드라키의 이게 저기 지배자이며 뭐 새 용의 어머니이고 이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 있잖아요. 왜 그 저기 왕정의 게임에 나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 그 한 사람을 길게 무슨 뭐 대백제국의 황제이자 뭐 고려국의 상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길게 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거 쟁점과 정책 공약, 후보자의 그 개인적, 사회적 특성에 부합되어야 되고요. 선거 쟁점이나 정책 공약은 여론조사 결과, 그 상대 후보자의 주제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 후보자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제 공약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A를 주장했는데 내가 A를 나중에 주장하면 이건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A를 주장하면 그보다 좀 더 발전시키는 걸 하든지 아니 뭐 좀 뭐 따라가는 걸 하든지 뭐 그래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변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선거 주제 이제 특화와 분산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붙어 있는 개념은 아니고 특화 전략과 분산 전략 이렇게 나눠지는데 특화 전략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의 모든 언행에 집중적으로 선거 주제를 반영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명박은 경제 대통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경제 관련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련 공약만 계속 내놓고 안보나 이런 거는 몰라요. 그냥 얘기 안 해요. 그건 이제 그 당시 상황이 그 노무현 정부 말기가 워낙 이제 경제적으로 좀 힘들었기 때문에 뭐 그랬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전략을 짜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죠. 그다음 분산 전략은 뭐냐면 주제 사용에 보다 융통성을 발휘해서 여기에 전적으로 얽매이는 것을 피하려는 선거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운동에 나왔을 때 어떤 그 뭐 과학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보통 무식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양반이 뭐 이산화탄소를 몰라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몰라서 이산화가스라고 했겠습니까? 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양반도 공대 나온 사람인데 찬찬하게 뭘 보고 하라고 그러면 하죠. 해요. 하는데 완전 바보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평소에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을 상대로 안녕하세요 뭐 어쩌세요 저쩌세요 라는 그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진짜 문제는 1대1이나 또는 2대1 3대1로 이렇게 압박 면접 비슷하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한다거나 토론한다거나 또 잡담한다거나 이렇게 잘 안 한대요. 그것도 낯선 사람하고는 더 안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친한 사람들만 만나면 친한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불편할 정도로 뭐 논쟁을 하거나 몰아가지는 않습니다. 성격 아니까. 근데 안 친한 사람들하고 만나야 이제 논쟁을 몰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친한 사람들하고는 자꾸 안 만나다 보니 문제는 그렇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뭐 답변하고 논쟁하고 이런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 관두고 한 집에 한 20년 놀고 있으면 사람이 말을 잘 못하게 되는 게 그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울렁증, 거기다 더해서 이제 울렁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기억도 안 나고 이러니까 뭘 자꾸 참고하려고 그러고 막 말실수도 나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걸린 거죠. 걸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본인의 실수나 울렁증을 자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걸리게 될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자꾸 주제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공약이 나왔을 때 이거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다니까요? 저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를 확 틀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의 선거운동 전략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걸 잘 못 써서 망한 케이스가 이제 닉슨 같은 경우인데 62년도인가 그때 아마 케네디 대통령 처음 당선됐을 때 그때 이제 닉슨이 상대 후보였거든요. 공화당에. 그래가지고 민주당인가?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TV 토론 나왔는데 TV 토론에서 케네디한테 완전히 발렸어요. 그러니까 케네디는 웃으면서 여유있게 상대방 말도 받아치고 말도 잘했는데 닉슨은
그 양반도 부통령 오래 했기 때문에 아는 건 많습니다. 근데 TV라는 어떤 매체의 특성을 익숙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꾸 땀 흘리고 말 더듬고 이런 또 강한 조명 아래 있다 보니까 적응 안 되고 이런 것들에 자꾸 이제 주눅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TV 토론을 폭망을 했고 그래서 이제 낙선을 했던 거죠 그때. 그래서 케네디가 당선이 됐던 뭐 그랬던 게 있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분산 전략이라는 건 그 후보자의 어떤 약점을 최대한 흩트리는 전략이 되는 겁니다. 분산 전략은 유권자의 마음속에 후보자의 이미지를 뚜렷하게 심어줄 수가 없고 특화 전략은 특정 계층의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줄 수 있으나 다른 계층의 유권자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명박 후보가 그때 썼던 경제 대통령 이미지, 그 다음에 막 국밥을 맛있게 먹는, 사실 그 국밥 먹는 영상을 보면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 좀 쫌스럽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서민들은 많이 지지했을지 모르지만 또 이게 또 이제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뭐야 왜 저렇게 없어 보이게 찍어 해서 이제 또 좀 떨어져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이명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그 실체에 대해서 그러면 야 저 이중인격자 봐라 저거 이러면서 이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너무 한쪽의 이미지만 과시하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정의롭다. 저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것만 계속 내세우면 결국에는 저 인간이 정의롭지 않은 어떤 사건들이 스캔들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 양날의 칼 같은 거라는 거고. 선거 주자나 정책 공약이 보편적으로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경우 특화 전략은 성공적인 선거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선거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될 경우 이미 형성된 이미지에 묻혀서 선거 분위기의 반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명박 씨는 성공을 했죠.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로. 근데 당시 만약에 이명박 씨가 경제 대통령으로 막 내세우고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 정권은 이제 그 당시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었으니까 만약 그때 북한이 뭔가 액션을 취해가지고 어떤 그 무력 충돌이 생겼다. 그랬을 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또 그 당시 후보자였던 정동영 열린우리당 후보가 뭔가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을 했다. 이렇게 되면 경제 대통령이란 이명박 후보의 어떤 그 이미지는 안 보이기에는 대응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굳어져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잘. 이거는 국내 상황뿐만이 아니고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후보로 나왔던 시기에 아마 이제 미국에서 이제 경제 위기가 좀 왔었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론 사태인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위기가 좀 왔었죠. 그때 그 2007년도가 아마 2008년도가 그랬을 텐데 그 당시 오바마는 경제를 잘 모른다. 뭐 이런 이미지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경쟁자였던 이제 존 맥케인인가 하여튼 그 양반은 자기 경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아는 것처럼. 그래서 근데 실제 백악관에서 그 후보들이 다 모이는 부시 대통령의 요청으로 다 모이는 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오바마가 마치 그 준비되어 있는 듯한 답변을 너무 유창하게 해버린 겁니다. 어떤 해결책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어떤 파산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자동차 회사들을 지원해야 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당시 보좌진 중에 자문을 해주는 보좌진 중에 뭐 울프 머식이라고 그 경제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그 양반이 그런 조언을 해줬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얘기한 건데 정작 그 회의를 하자고 벼렀던 맥케인은 거기서 아무 소리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발려버렸어요, 그냥.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상황이 급변할 수 있고, 때론 이런 작전들로 이제 분위기 반전, 한 번에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또 역동적인 상황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네 번째로 이제 제3단계, 선거운동의 실행 단계에서 뭘 살펴보아야 되느냐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선거운동의 조직이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그 실행을 담당하는 주체는 후보자를 포함하는 선거조직이죠. 그래서 이제 선거조직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모든 부서와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그 책임이 분담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상대방 후보의 스파이가 반드시 이 조직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는 게, 그걸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찾아내서 쫓아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스파이를 하나만 꼽겠어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것보단 찾았으면 걔한테 역정보를 흘리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역정보를 흘리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A 후보가 있고 B 후보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A 후보가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그 A 후보의 선거운동원 중에 B 후보가 꽂아놓은 스파이가 하나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A 후보 쪽에서 이걸 알아냈어요. 아, 제가 B 후보가 보낸 스파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스파이가 듣는 시간, 그러니까 우연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이 A 후보의 극비 정보를, 가짜 극비 정보를 슬쩍 흘립니다. 예를 들어서 A 후보가 유부남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이제 저기 뭐 애인이 이제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유부녀를 별도로 만나는 그런 약간 여자 관계가 좀 안 좋다. 근데 이걸 어떻게 감췄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이제 대책 회의를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스파이 귀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이 스파이가 이거를 B 후보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B 후보는 이걸 갖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옳다구나 해서 이제 A 후보에 여자 문제가 있다던데 라고 해서 막 루머를 터뜨릴 거 아닙니까? 이거 단적인 예를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A 후보 쪽에서는 그거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B 후보는 작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소위 반관계 또는 이제 그 스파이를 찾아가지고 걔한테 역정보를 흘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대방을 이제 조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병법이죠. 근데 이제 모든 선거운동에서 이런 것들이 통용됩니다. 또 많이 쓰여집니다. 오만 별일이 다 생깁니다.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하여튼 그렇게 운동 조직을 잘 파악하고 기획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조직은 선거 조직을 구성할 때는 선거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 전략이 수립돼야 되고요. 위계적 질서하에 맡은 바 업무와 임무에 따라서 선거운동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선거 자금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맡은 사람만이 이걸 담당을 해야 돼요. 왜냐면 아무나 선거운동 자금을 신청하고 쓰고 또 여기에 관여하고 이랬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후보 자체가 이제 불이익을 당하니까. 특히 선거비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더 거기는 더 이제 3중 4중으로 스크린을 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고요. 그 지역구를 중심으로 선거운동 본부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인 선거운동 시스템을 이제 갖추고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거운동 본부장이라는 게 있는데, 선거운동 본부장은 선거운동을 총괄하고 후보자와 함께 그 선거운동의 최고 지휘부를 구성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선거운동 본부장은 선거운동의 전략 방향과 일정을 계획하고 각 기능별 조직 부서의 활동을 점검하며 선거운동의 실행과 결과를 통제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후보자는 어디 가서 인터뷰해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이러니까 급박한 사태에 바로바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본부장을 보통 별도로 두는데,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가 직접 자기의 선거운동을 총괄하는 본부장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선거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하지만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와는 별도로 이 선거운동 본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야전 지휘관 같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전체 선거운동을 총괄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언론 특보, 뭔 특보 막 이렇게 쫙 있고, 예를 들어서 미리 이제 정보가 들어오는 거죠. KBS에 오늘 9시에 우리 후보 쪽에 불리한 뉴스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언론 특보가 KBS에 연출 찾아서 전화를 해요. 그래서 야, 그거 좀 내지 마라. 또는 톤 다운 좀 시켜달라. 의혹이 있다는 정도로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막 통사정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선거운동 조직이 하는 일입니다. 또는 이제 그렇게 통사정을 했는데 안 먹힌다. 그러면 안 먹힌다 싶으면 이제 먼저 김을 빼야 되니까, 예를 들어 9시 뉴스에 그게 터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한 7시나 8시쯤에 미리 보도자료를 내거나 아니면 그 후보자가 나와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거죠. 제가 과거에 뭐 전과가 하나 있는데 그 전과가 사실은 뭐
부모님이 다쳐서 어쩌고 이렇게 서잘 풀어가지고 내가 왜 그 무면허 운전으로 전과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래서 김을 빼는 이런 행동을 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모든 대응 어떤 그 활동을 하는 게 선거운동 본부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모회의가 있습니다. 참모회의는 후보자와 선거운동 본부장이 중심이 돼서 선거운동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협의하고 대책을 세우는 중심기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온 영화가 하나 있는데, 특별시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최민식 씨가 서울시장에 나오는 영화인데, 출마하는 영화인데, 특별시민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이 조직들이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참모회의가 있는데, 참모회의는 정당의 간부, 핵심 조직 부서의 책임자, 자금 담당자, 또 후보자 측근들이 참모로서 참여를 하고요. 또 이 참모회의는 선거운동 전반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세우고 선거운동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승인하고 또 선거운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여기 어떤 대응을 할까를 결정하는 게 이제 참모회의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재정하고 회계부서가 있는데요. 선거운동에 있어서 자금 조달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찌라시 같은 거 찍어내고 홍보물 찍어내고 하는데도 거의 억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1톤 포터 있잖아요. 거기 뒤에 올라가서 이제 선거 유세할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영상도 틀어주고, 이것도 선거 기간 동안에 임대료가 뭐 1억인가 2억인가 그렇고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 공고일 이전까지 충분한 선거 자금의 확보, 그리고 재정 및 회계 담당자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보통 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 모으는데, 대통령 선거쯤 되면 이제 밀어주는 기업도 있고 할 텐데, 국회의원 선거는 사실 그냥 자기 돈으로 하는 겁니다. 거의 진짜 대부분. 후원회라는 건 진짜 극소수 인물만 모여서 이제 후원회를 구성해 주는 거고. 선거운동에 있어서 재정 담당자는 필요한 이제 경비 지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 자금이 필요한 부서에 효율적으로 선거 자금을 배분해야 됩니다. 특히 선거 자금에 대한 선거법이 강화된 이후에 선거운동에 있어서 재정 및 회계 담당자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계 담당자가 뭔가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되면 거의 당선 무효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 문제만큼은 아주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획부서가 있습니다. 선거운동의 기획부서는 선거운동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요. 특히 후보자의 선거 공약 개발을 하고 선거운동 방법을 계획합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브레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광흥창 팀, 그럼 뭐 여의도 팀, 먼 팀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을 지지하는 학자나 또는 이제 뭐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이게 사조직인데 팀을 만들어서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어떤 대안을 내주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이제 대신 생각해 주는 팀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기획부서, 소위 말해서 이게 뭐라고 불리냐면 비선 캠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여기에서 밀던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뭐 청와대 비서관으로도 가고 뭐 장관으로도 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현장관리 및 조직부서가 있습니다. 각각의 조직부서 및 현장관리팀은 선거운동의 실질적인 실행부서이며 각 조직별로 업무 분담과 상호 협력을 통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앞에서 춤추는 사람, 노래 부르는 사람, 뭐 찬조 연설하는 사람, 사진 찍으러 다니는 사람, 뭐 또 교통정리하는 사람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선거운동 조직은 정당 지구당을 중심으로 한 공조직과 후보자의 개인적인 사조직으로 구분됩니다. 공조직은 중앙당 선거운동 본부, 또 지역별 선거운동 본부, 그리고 지구당 선거운동 본부, 그리고 이제 시군 구별 선거운동 조직, 그다음에 통반 조직책, 뭐 청년 조직, 분야 조직 해가지고 진짜 이런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촘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같은 정당의 같은 지역 내에 이제 시의원,
또는 구의원 이런 사람들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이게 공조직이고, 그 다음 사조직은 뭐냐면 종친회, 그 다음에 향후회, 그러니까 같은 고향인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동창회, 부녀회 등등 사조직을 동원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보부서가 있는데요. 그 홍보부서는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포스터와 홍보 전단, 그리고 플랜카드 등 각종 그 유인물을 제작을 해서 매체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이제 홍보부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심화됨에 따라 전문적인 인터넷 관리자를 두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고요. 홍보 업무는 이제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되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는 경우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고려되고, 이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그 비용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을 지급하면 이제 선거법 위반되거든요. 대신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당선이 되고 나면 이 자원봉사자들도 뭔가 혜택을 받죠. 뒤에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총무 및 관리부서나 그 경호부서 등, 경호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테러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부서들이 선거운동 조직에 추가적으로 구성이 돼서 그 선거운동 팀을 만들게 됩니다. 2편, 그러니까 이제 중편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하편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